챕터 1 평화의 집. 새벽 3시 17분 부엌에서 들린 그 소리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물컵이 싱크대에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 평범한 소리죠. 하지만 그날 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왜냐하면 분명 저 혼자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정옥이에요. 62살 은퇴한 국어 교사죠.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지금은 큰아들 민수 내외와 둘째 준호와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민수는 대기업 해외 영업팀에서 일하느라 한 달의 절반은 출장이에요. 그래서 며느리 윤서와 준호 그리고 제가 이 집을 지키고 있죠. 그날도 민수는 싱가포르 출장 중이었어요. 열흘째였죠. 저는 새벽잠이 없어서 늘 이 시간이면 깨어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죠. 그런데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발소리도 없이 누군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싱크대 위에는 방금 전까지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젖은 찻잔 2개,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티백 2개. 그리고 케이크 접시 2개, 분명 두 사람이 함께 뭔가를 마시고 먹었다는 증거였죠. 준호야, 아직 안 잤니? 대답이 없었어요. 준호 방은 2층이에요. 혹시 윤서가 내려온 건가 싶어 며느리 방을 살펴봤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윤서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불이 너무 완벽하게 덮여 있었거든요. 마치 방금 급하게 누운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저는 일부러 물었어요. 어제 밤에 누가 부엌에 있었니? 새벽에 소리가 나서. 윤서가 잠시 숟가락을 멈췄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죠. 아, 제가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내려갔었어요. 어머님 깨우셨나요? 죄송해요. 저도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물 한 잔 마셨는데 형수님 만나지는 못했어요. 두 사람의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익힌 직감이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아이들의 눈빛 말이에요. 윤서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고 준호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죠. 며느리와 시동생이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윤서가 준호 방에서 나오는 걸 2번이나 목격했고 그때마다 빨래를 가지러 갔다거나 청소를 도와줬다는 핑계를 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세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묘한 긴장감이 흘렀거든요. 윤서와 준호가 서로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재빨리 시선을 피했고, 대화할 때도 부자연스럽게 거리를 뒀어요. 오히려 그게 더 수상했죠. 평소엔 자연스럽게 농담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서먹해진 거예요. 윤서야, 준호 와이셔츠 좀 다림질해 줄 수 있니? 내일 면접이 있대. 아, 그게 제가 손목이 좀 아파서요. 어머님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평소라면 기꺼이 도와줬을 윤서가 거절하는 게 이상했어요. 게다가 준호의 표정이 묘했어요.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안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날 밤 저는 일부러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하며 기다렸어요. 11시가 넘자 윤서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준호도 곧 2층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고요함이 거짓이라는 걸 폭풍 전의 고요 같은 거였죠.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2층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였죠.
살금살금 마치 들키지 않으려는 것처럼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또다시 그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부엌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 두 사람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매일 밤 반복되는 비밀스러운 만남이었죠. 누구야, 거기? 갑자기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준호가 혼자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배가 고파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했어요. 혼자니? 네, 당연히 혼자죠. 이 시간에 누가 있겠어요. 준호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부엌을 살펴보니 역시나 컵이 2개 놓여 있었고 라면 냄비도 2개 정도 끓인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윤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때였어요. 제가 깨달은 건 이 집이 더 이상 제가 알던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라는 걸. 매일 밤 제가 잠든 사이 뭔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친아들과 며느리가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수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섣불리 행동했다가 괜한 오해로 가정이 깨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마치 제 집에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며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늦잠을 잔 척했어요. 그리고 살짝 문을 열고 밖을 살폈죠.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윤서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본 건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챕터의 균열의 시작. 윤서가 준호를 현관에서 배웅하며 그의 넥타이를 살짝 만지는 걸 봤어요. 그 손길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익숙한 동작이었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저는 제 자신을 다그쳤어요. 넥타이를 고쳐주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형수가 시동생 옴매무새를 봐주는 게 이상한 일인가 싶었죠. 그날 오후 저는 집안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마치 고장난 비디오 테이프처럼 같은 장면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윤서의 손가락이 준호의 넥타이를 쓰다듬는 그 찰나의 순간, 그때 준호의 눈빛, 윤서의 미소, 모든 게 선명했어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싱가포르에서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엄마 집은 별일 없죠. 윤서는 잘 지내고. 응, 다들 잘 지내지. 윤서도 살림 야무지게 잘하고.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아내가 내 동생과 새벽마다 몰래 만난다고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이런 말을 어떻게 꺼낸단 말이에요. 제가 미쳐가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일찍 방에 들어갔어요. 자는 척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죠. 11시가 지나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드디어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계단을 오르는 소리,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더 수상했죠. 살며시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본 건 윤서가 준호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 무슨 급한 용무가 있는 건 아닐까? 1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어요. 윤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찼어요. 마치 독이 퍼지듯 의심이 온몸을 잠식해갔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준호 방 앞으로 갔어요. 문에 귀를 대보니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죠. 준호야, 자니? 문이 열리고 윤서가 나왔어요. 손에 책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안 주무셨어요. 준호가 면접 준비하는데 영어 번역 좀 도와달라고 해서요. 형수님이 영어 잘하시잖아요. 죄송해요. 너무 늦은 시간에. 완벽한 알리바이였어요. 책도 있고 설명도 그럴듯했죠. 하지만 왜 윤서의 얼굴이 붉은 걸까요? 왜 준호의 셔츠 단추가 어긋나 있을까요? 왜 방 안에서 향수 냄새가 날까요? 아니, 이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식탁이 지옥 같았어요. 평소와 똑같이 차려진 밥상인데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윤서가 준호에게 반찬을 집어줄 때마다 제 속이 뒤틀렸고 두 사람이 우연히 손이 닿을 때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요즘 엄마 불면증이 심하신 것 같아요. 병원 가보시는 게. 두 사람이 걱정하는 척하는 게 더 미웠어요. 연기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본 건 정황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준호 방을 뒤졌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런데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윤서와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것도 대학 시절 사진이었죠. 같은 동아리 단체 사진이었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윤서와 준호가 원래 아는 사이였다고. 그럼 윤서가 민수와 결혼한 것도 혹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으면서도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윤서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요즘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순간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랬다가 제가 미친 시어머니가 되는 건 아닐까요?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의심하는 못된 시어머니 말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내가 예민한가 봐. 윤서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승리의 미소 같은 거였죠. 마치 제가 자기들의 함정에 빠진 걸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밝혀내야 한다고. 집안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비밀리에 말이죠. 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CCTV를 주문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최근 검색 기록에 변호사 사무소, 이혼 전문 변호사, 재산 분할 이런 단어들이 있었던 거예요. 검색한 사람은 윤서였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윤서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럼 준호와. 하지만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닐까요? 혼란스러웠어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한 발짝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말이에요. 민수야, 이번 주말에는 들어올 수 있니? 죄송해요. 엄마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 주나 되어야.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집은 제 남편과 함께 일군 보금자리고 제 아들들이 자란 곳이에요. 누구도 이 집을 더럽힐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준호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 빨리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챕터 3 심리적 위안. 준호가 민수에게 전화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죠. 엄마 요즘 잠을 못 주무신다면서요. 준호가 걱정하던데 병원 가보셨어요. 괜찮아. 그냥 계절 탓인가 봐. 윤서한테 엄마 잘 모시라고 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윤서가 엄마 역할까지 해야 해서 미안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윤서가 나를 모신다고요. 그 여자가 지금 이 집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준호가 이미 선수를 쳐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날 오후 이웃집 혜정 씨가 찾아왔어요. 동네에서 절친한 사이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요즘 며느리랑 사이 어때요? 윤서 씨 참 예쁘고 살림도 잘하던데. 끙 착한 아이야. 민수가 복 받았지. 거짓말이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어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들에게 우리 집안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혜정 씨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제 낮에 윤서와 준호가 카페에서 만나는 걸 봤다고 너무 다정해 보여서 처음엔 연인인 줄 알았다고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아, 준호가 취업 준비하는데 윤서가 많이 도와주거든 형수니까. 그렇게 둘러대고 혜정 씨를 보냈어요.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대낮에 카페에서 만났다고 그것도 남들 눈에 연인처럼 보일 정도로 다정하게 이제는 숨기려고도 하지 않는 건가요?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일부러 화제를 꺼냈어요. 오늘 혜정 씨가 너희 둘을 카페에서 봤다더라. 윤서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금세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아, 맞아요. 준호 씨 이력서 받으리느라 잠깐 만났어요.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된다고 해서. 형수님이 커피 사주셨어요. 보아주셔서 감사해서 제가 다음엔 사드린다고 했는데 두 사람의 대답이 너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어요. 마치 미리 짜고 연습한 것처럼 완벽했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윤서가 젓가락으로 콩자반을 집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준호가 물을 마실 때 목울대가 어색하게 움직이는 걸. 그날 밤 저는 주문한 CCTV가 오기를 기다리며 또 새벽을 기다렸어요. 이번엔 정말로 현장을 잡아야 했어요. 새벽 1시쯤 되었을까요? 또 시작됐어요. 문 여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이번엔 준호 방이 아니라 거실에서 소리가 났어요.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갔어요. 거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달빛이 창으로 들어와 희미하게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가까이 너무 가까이. 형이 없으니까 허전하시죠? 가끔은 너무 외로워요. 이 큰 집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어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진짜 외로움이 묻어났고 준호의 위로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어쩌면 정말 그냥 외로운 형수와 그런 형수를 위로하는 시동생일 뿐인 걸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 제가 본 건 준호의 손이 윤서의 어깨를 감싸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윤서가 그 품에 기대는 모습이었죠. 선을 넘었어요. 분명히 선을 넘었어요. 뭐 하는 거니?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떨어졌어요. 불을 켰더니 윤서의 눈가가 젖어 있었고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저희는 그냥 형수님이 힘드셔 해서
제가 위로를 엄마 오해해요. 오해라고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하지만 그들의 변명은 그럴듯했어요. 외로운 며느리를 위로하는 시동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듯이 말이에요. 다음 날 윤서가 저를 찾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님 어제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외로워서 준호 씨한테 기댄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윤서의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거짓말하는 아이들을 수없이 봤지만 윤서는 달랐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눈물도 목소리도 표정도 모든 게 진짜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윤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준호였죠. 윤서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봤어요. 저장된 이름이 준호가 아니라 하트 이모티콘이었다는 걸.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핸드폰 이름을 하트로 저장한 게 불륜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미친 시어머니가 되는 건 시간 문제 같았어요. 그날 오후 CCTV가 도착했어요. 작은 카메라 4개였죠. 거실 복도, 부엌 그리고 2층 복도에 몰래 설치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설치하려던 순간 준호가 갑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뭐 하세요? 그게 뭐예요? 아, 이거 그냥 방법용으로. 준호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엄마 정말로 형수님과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니까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형이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엄마가 이렇게 되신 걸 보면 그 말은 협박이었어요. 분명한 협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준호가 제 손에서 CCTV를 가져가더니 하나하나 설치를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불안하시다면 설치하세요. 저랑 형수님은 떳떳하니까 오히려 좋아요. 이제 엄마도 안심하실 수 있겠죠. 준호의 당당함에 오히려 제가 흔들렸어요. 정말 제가 오해한 걸까요? 하지만 왜 하트 이모티콘은, 왜 새벽 만남은, 왜 어깨를 감싸는 건 설명이 안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 설치한 CCTV 앱을 켜고 지켜봤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윤서도 준호도 각자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마치 제가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기라도 한 것처럼.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여보, 너무 힘들어하지 마.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런데 깨고 나니 CCTV 화면이 모두 까맣게 꺼져 있었어요. 누군가 새벽에 전원을 끈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챕터 4 욕망과 계략. CCTV가 꺼진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준호가 식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태어났죠. 그런데 그때 제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준호의 목에 작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손톱에 긁힌 것 같은 붉은 자국이었죠. 준호야, 목에 그게 뭐니? 아, 자다가 긁었나 봐요. 요즘 두드러기가 나서.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거짓말이었어요. 그 상처는 누군가의 손톱 자국이었고 그 누군가는 윤서일 거예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CCTV는 꺼져 있었고 두 사람은 완벽하게 입을 맞추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준호의 방을 다시 뒤지기로 했어요. 뭔가 더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어요. 일기장이었죠. 펼쳐보니 준호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형은 모든 걸 다 가졌다. 좋은 직장, 예쁜 아내, 부모님의 사랑. 나는 언제나 형의 그림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다. 형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면 이 집에서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 손이 떨렸어요. 준호가 단순히 형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형을 끌어내리고 싶었던 거예요. 형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뱀이 껍질을 벗듯이 자신의 열등감을 벗고 형의 삶을 훔치려 했던 거예요. 일기장을 더 읽어 내려갔어요. 형수님과의 대학 시절 인연. 형이 형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자신이 먼저 좋아했다는 내용, 그리고 형의 출장이 늘어나면서 다시 기회가 왔다는 내용까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엄마, 제 방에서 뭐 하세요? 뒤를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평소의 순한 둘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니? 형을 끌어내리겠다니. 엄마가 이해 못하실 거예요. 평생 형만 자랑스러워 하셨으니까. 준호의 목소리에는 독이 묻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원한이 폭발하는 것 같았죠. 그 형은 뭐든 1등이었죠. 공부도 직장도 결혼도 전 항상 2등이었어요. 형 동생으로만 불렸어요. 한 번도 준호로 봐주신 적 없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정말 그랬던가요? 제가 준호를 제대로 봐주지 않았던가요? 하지만 그게 형수와 불륜을 저지를 이유가 되나요? 그때 윤서가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듯 준호와 저 사이에 섰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준호 씨가 또 무슨 실수를 했나요? 연기였어요. 분명한 연기였어요. 윤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윤서가 준호를 부추긴 건지도 모르죠. 윤서야, 너는 준호와 무슨 사이니? 솔직하게 말해. 윤서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어머님, 저는 그저 외로웠을 뿐이에요. 민수 씨는 늘 집을 비우고 준호 씨가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선은 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또 거짓말. 하지만 너무나 그럴듯했어요. 외로운 젊은 여자의 하소연처럼 들렸죠. 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어요. 일기장이 증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준호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엄마, 그 일기장은 소설이에요. 제가 쓰고 있는 소설이에요. 형수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준호 씨가 소설을 쓴다고 했어요. 저도 가끔 조언을 해드렸고요. 두 사람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는 게 소름 끼쳤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시나리오 같았죠. 제가 뭘 들고 나와도 반박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계산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민수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어요. 일기장 사진을 찍어뒀지만 그들 말대로 소설이라고 우기면 끝이었죠. 오히려 제가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어요. 새벽 2시 저는 몰래 거실로 내려갔어요. 이번엔 정말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그런데 거실에는 이미 누군가 있었어요. 준호였죠. 혼자 소파에 앉아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사진첩이었어요. 가족 사진첩이었죠. 민수와 준호가 어릴 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준호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항상 형이 중심이었어. 형이 웃으면 모두가 웃었고, 형이 상 받으면 모두가 축하했어. 나는 그냥 배경이었어. 그런데 형수님은 달랐어. 처음으로 나를 봐줬어. 나라는 사람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준호의 뒤틀린 열등감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형의 아내를 빼앗으려는 거니?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있었죠. 빼앗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 것이었어야 했어요. 형수님도 나를 선택했을 거예요. 형이 먼저 나타나지만 않았다면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윤서였어요. 잠옷 차림으로 내려왔죠. 준호를 보더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자연스러운 동작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선은 넘어져 있었다는 걸. 그런데 윤서가 저를 보며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님도 이제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저 임신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챕터 5 윤서의 설계. 임신이라는 말이 제 귓가에서 메아리 쳤어요. 마치 종소리처럼 웅웅거리며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제 며느리가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태어나게 하다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니. 민수 씨가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그리고 준호 씨와는 어머님 그건 실수였어요. 형수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형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준호의 말에 윤서가 날카롭게 쏘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입 조심하라는 무언의 신호였어요. 그때 저는 직감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제가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오래된 앨범들을 찾기 위해서였죠. 민수와 준호의 대학 앨범이 어딘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지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준호의 대학 앨범이었죠. 펼쳐보니 동아리 사진이 있었어요. 연극 동아리였죠. 그런데 거기에 윤서가 있었어요. 준호 바로 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최고의 파트너 윤서 누나와 함께 준호의 필체였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윤서와 준호는 원래부터 가까운 사이였던 거예요. 그럼 윤서가 민수와 결혼한 것도 계획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이 집안에 들어오려는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윤서의 친정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혹시 뭔가 알 수 있을까 싶어서였죠. 카페에서 만난 윤서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어요. 사모님, 우리 윤서가 또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윤서가 원래 계산적인 아이예요. 대학 때도 부잣집 아들들만 골라서 만났죠. 준호 씨도 만났었고요. 충격이었어요. 윤서가 준호와 사귀었다고요. 그럼 왜 민수와 결혼한 걸까요? 윤서 어머니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준호 씨가 둘째라서 버렸대요. 장남이 더 많이 받으니까. 근데 결국 그 형과 결혼했더라고요.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윤서는 처음부터 이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를 버리고 민수를 선택한 것도 장남이 더 많이 상속받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민수가 집을 자주 비우자 다시 준호를 끌어들인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폭풍우처럼 요동쳤어요. 윤서의 계획이 너무나 치밀했어요.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한 올 한 올 정교하게 짜놓은 덫이었죠. 준호도 민수도 저도 모두 그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남편이 남긴 유언장을 다시 꺼내봤어요.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집과 땅은 장남인 민수에게, 현금과 주식은 둘째 준호에게, 그리고 며느리가 임신하면 추가 상속이 있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윤서가 이 유언장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했고 아이 아버지를 모호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 아버지든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소름이 돋았어요. 윤서야, 우리 둘이 얘기 좀 하자. 윤서를 불러 서재로 데려왔어요. 유언장을 보여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내가 이걸 노린 거지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윤서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죠. 어머님이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보신 것 같네요. 전 그저 이 가족을 사랑할 뿐이에요. 그 순간 윤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가면을 벗은 것 같았죠. 진짜 얼굴을 드러낸 거예요. 하지만 곧 다시 순진한 며느리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님 증거가 있으세요. 제가 계획했다는 증거 없으시잖아요. 맞았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정황과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은 하나도 없었죠. 윤서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조심했던 거예요. 그때 준호가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듯 윤서 옆에 섰죠. 엄마 형수님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형수님도 피해자예요. 피해자라고요. 제가 미칠 것 같았어요. 준호는 완전히 윤서에게 빠져 있었어요. 아니면 둘이 한패거나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걸 털어놓으려 했죠.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가 너무 밝았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윤서가 임신했대요. 저 아빠 되는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이미 알고 있었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내 아내가 내 동생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전화를 끊고 무력감에 빠졌어요. 마치 늪에 빠진 것 같았어요.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죠. 윤서의 계획은 완벽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윤서의 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3시에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걸까요? 문틈으로 들리는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야. 조금만 더 버티면 모든 게 내 것이 돼. 그 늙은이가 뭘 알아봤든 증거는 없어. 그냥 치매 걸린 노인네로 만들면 돼. 제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치매 걸린 노인네라고요. 그게 윤서가 저를 보는 시선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윤서가 통화하는 상대가 준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있단 말인가요? 챕터 6 치명적 착각. 윤서가 통화하던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제3의 인물이 있다면 이 거미줄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윤서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전화요금 고지서에서 단서를 발견했어요. 자주 통화하는 번호가 있었어요. 준호 번호도 아니고 민수 번호도 아니었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네요. 변호사라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 검색 기록이 떠올랐어요. 윤서가 정말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왜 지금일까요? 임신까지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준호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준호는 은행으로 갔어요. 그리고 ATM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돈을 뽑았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봉투에 돈을 넣어 윤서에게 건넸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봤어요.
윤서가 돈을 세며 차갑게 웃었고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치 빚쟁이와 채무자 같은 모습이었죠. 준호야, 요즘 돈이 필요한 일이 있니? 아니에요. 엄마 별일 없어요. 윤서한테 돈 주는 거 봤어. 무슨 일이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제가 회사 돈을 써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다 날렸어요. 형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진짜 같았어요.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럼 제가 본 건 불륜이 아니라 돈 거래였단 말인가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생각해 봤어요. 새벽 만남도 돈 때문이었을까요? 포옹도 위로였을까요? 제가 모든 걸 오해한 걸까요? 마치 미로에 갇힌 것 같았어요. 출구가 보이는 듯 하다가도 막다른 길이 나타났죠. 어머님, 제가 준호 씨를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가족인데요. 가족이라면 왜 몰래 만나고 숨기는 거니? 준호 씨가 자존심 때문에 어머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모든 게 그럴듯했어요. 퍼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어긋나 있었어요.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서 구분할 수 없었죠.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인 것처럼 경계가 모호했어요. 다음 날 저는 준호가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횡령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이미 한 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어요. 그럼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했던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준호가 그런 거짓말을 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윤서의 방 앞에서 들은 대화였어요. 당신이 회사 그만둔 거 어머님은 아직 모르시지. 내가 비밀 지켜주는 대가가 뭔지 알지? 형수님, 제발 그만해요. 더는 못하겠어요. 그럼 민수한테 다 말할까? 동생이 형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협박이었어요. 윤서가 준호를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불륜이 아니라 협박이었단 말인가요? 제가 완전히 오해한 걸까요? 하지만 왜 준호가 형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협박 소재가 되는 걸까요?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진실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는 것 같았어요.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하나씩 벗겨내도 또 다른 껍질이 나타났죠. 그날 밤 저는 몰래 준호 방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모든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그리고 새벽을 기다렸죠. 예상대로 윤서가 준호 방으로 들어갔어요. 1시간 뒤 윤서가 나가고 저는 녹음기를 회수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돈 이야기였어요. 준호가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하소연했고 윤서는 차갑게 위협했죠. 그런데 녹음 중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옷이 스치는 소리, 낮은 신음소리, 그리고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수님 사랑해요. 미안해요. 형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협박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선을 넘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둘 다였을지도 모르죠. 협박과 유혹, 죄책감과 욕망이 뒤엉킨 지옥 같은 관계였어요. 다음 날 아침 윤서가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 있는 걸 봤어요. 2줄이었어요. 정말로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윤서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당황한 것도 같고 계산하는 것도 같았어요. 아이 아버지가 누구니 정말로 모르는 거니? 어머님이 원하는 답이 뭔가요? 제가 그렇게 답해 드릴게요. 그 당당함에 말문이 막혔어요. 윤서는 자신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녀의 손아귀에 있었고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한 가지만 아세요. 이 집은 곧 제 것이 될 거예요. 방법이야 어떻든.
소름이 돋았어요. 윤서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였어요. 출장을 일찍 끝내고 돌아온 거예요. 다들 무슨 이야기 중이야? 표정들이 왜 그래?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한다고, 아들이 상처받더라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그런데 입을 열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챕터 7 임신의 그림자. 민수 앞에서 진실을 말하려던 그 순간 윤서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마치 연극 무대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막이 내리듯 절묘했죠. 민수가 황급히 윤서를 안아들었고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윤서야, 괜찮아. 엄마 빨리 119 불러주세요.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아가라고요. 뱃속의 아이에게 말하는 윤서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저만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쇼라는 걸, 윤서가 제 폭로를 막기 위해 쓰러진 척한 거라는 걸. 병원에서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수는 윤서를 여왕처럼 모셨고 준호는 유령처럼 집안을 떠돌았죠. 저는 그 사이에서 마치 폭탄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녹음 파일을 백업해뒀어요. USB에 저장하고 은행 금고에 넣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준호를 만나야 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준호야, 우리 둘이 얘기 좀 하자. 아이는 정말 내 아이니?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죠.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형수님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형이 알면 너를 죽일 거야. 저도 죽고 싶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형이 저를 노려보는 꿈을. 준호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찢어졌어요. 분명 잘못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윤서가 이 상황을 너무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체스 게임에서 체크메이트를 외치기 직전의 승리자처럼. 다음 날 윤서가 산부인과 검진 결과를 가져왔어요. 임신 7주라고 했죠. 역산해 보니 민수가 출장 가기 직전과 준호와 관계를 가진 시기가 겹쳤어요. 의학적으로도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는 시기였죠. 우리 아기가 벌써 7줄의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대. 민수의 행복한 표정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진실을 알면 저 미소가 어떻게 변할까요? 형제의 정이 증오로 변하는 순간을 제가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어요. 윤서의 친정어머니였어요. 사모님, 윤서가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았나요? 임신했다고? 네, 그런데 왜 그러세요? 윤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20살 때 사고로 한쪽 난관이 막혔거든요. 임신 확률이 극히 낮아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이 임신은 기적이란 말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인가요? 병원 진단서까지 있는데 어떻게 위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직접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라고 하니 확인해줬어요. 윤서가 정말 임신한 게 맞다고 초음파 사진도 찍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 주말 민수가 쉬는 날 모든 걸 밝히기로 증거를 모두 준비해서 가족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어요. 윤서야, 주말에 가족 모두 모여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무슨 얘기요, 어머님?
그때 알게 될 거야. 너도 준호도 민수도 모두. 윤서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다는 걸 즐기는 것 같았죠. 그런데 금요일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방 서랍에 보관해둔 녹음기와 USB가 사라진 거예요. 분명히 잠가뒀는데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어요. 도둑이 든 건가 싶었지만 다른 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뭘 찾으세요? 아니야. 그냥 물건을 잃어버렸어. 준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안도한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것 같기도 했어요. 설마 준호가 가져간 걸까요? 아니면 윤서가 시킨 걸까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민수는 오랜만에 휴일이라 기분이 좋아 보였고 윤서는 평소보다 더 예쁘게 꾸몄어요. 준호는 초조한 표정으로 거실을 서성였죠. 또 엄마가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요. 설마 재혼하시는 건 아니죠. 농담을 던지는 민수가 안쓰러웠어요. 곧 있으면 그의 세계가 무너질 텐데 하지만 증거가 사라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죠. 윤서 씨, 계신가요?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의뢰하신 건에 대해 상의하러 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윤서에게 쏠렸어요. 민수의 얼굴에 당황함이 스쳤고 준호는 혼란스러워했죠. 윤서만 태어냈어요. 아, 제가 상속 문제 때문에 상담 요청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준비해야 할 게 많잖아요. 그럴듯한 변명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걸. 그런데 그 순간 변호사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챕터 8 폭발과 역전.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윤서 씨, 남편분이 의뢰하신 건 맞습니까? 인수 씨가 직접 오셔서 친자 확인 소송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폭탄이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고 민수는 차갑게 웃었어요. 제가 아는 따뜻한 큰아들이 아니었어요.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죠. 다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CCTV는 내가 엄마 몰래 다 시켰어.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게 해놨지.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거미줄에 걸린 거미가 된 것 같았죠. 자신이 친 덫에 자신이 걸린 거예요. 준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수님이 나를 죽은 아빠 빈 문제로 협박했어. 처음엔 그것뿐이었어. 그 협박 그래 처음엔 그랬겠지. 하지만 녹음 파일도 들었어. 형수님 사랑한다고 했잖아.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제가 잃어버린 그 파일이었어요. 민수가 가져간 거였어요. 준호의 음성이 거실에 울려 퍼졌고 윤서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민수의 다음 말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증거를 모으느라 엄마가 너무 힘드셨죠. 눈물이 났어요. 민수가 다 알고 있었다니, 혼자 그 고통을 감내하며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니, 제 아들이 불쌍하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아이는 당신 아이일 수도 있어. 친자 확인해봐 반반이야. 윤서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동요하지 않았죠.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임신한 건 거짓이니까. 그 순간 또 다른 사람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의사 가운을 입은 여자였죠. 민수가 소개했어요.
우리 회사 산업의학 전문의야. 윤서가 제출한 초음파 사진을 분석해달라고 했지. 이 초음파 사진은 조작됐습니다. 날짜만 바꾼 3년 전 사진이에요.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했습니다. 윤서가 무너졌어요. 완벽하게 짜놓은 거미줄이 산산조각 났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윤서, 내가 새벽에 통화한 상대 알아냈어. 내 전 남자친구 최 과장이지. 우리 회사 경쟁사에서 일하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윤서는 처음부터 기업 스파이였던 거예요. 우리 집 재산뿐 아니라 민수의 회사 기밀까지 노렸던 거죠. 준호와의 관계도 민수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어요. 증명해봐. 증거가 어디 있어? 윤서가 마지막으로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민수는 태블릿을 꺼내 CCTV 영상을 재생했어요. 윤서가 민수의 서류를 사진 찍고 준호와 함께 있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제가 나섰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윤서야, 너는 내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이 집은 내 남편과 내가 일군 곳이야. 너 같은 여자가 더럽힐 곳이 아니야. 그 순간 느꼈어요. 제가 다시 이 집의 주인이 되었다는 걸 마치 오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같았어요. 무너졌던 권위가 다시 세워지는 순간이었죠. 준호가 울며 말했어요. 형,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전 이 집을 떠날게요. 다시는 얼굴 보이지 않을게요. 아니야. 넌 내 동생이야. 속았을 뿐이야.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돼. 민수의 용서에 준호는 오열했어요. 형제의 정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죠. 비록 상처는 깊지만 치유될 수 있을 거예요. 윤서는 결국 경찰에 고발됐어요. 사기와 기업 비밀 유출 혐의로 말이죠. 임신도 거짓이었고.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그녀가 진짜 원했던 건 돈과 정보 그리고 복수였어요. 준호를 대학 때 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을 이런 식으로 푼 거였죠. 그날 밤 세 사람이 오랜만에 함께 앉아 막걸리를 마셨어요. 상처는 아팠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후련했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우리가 지킬게요. 준호도 고개를 들었어요. 비록 잘못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어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창밖에 보름달이 떴어요.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다시 밝게 빛나고 있었죠. 우리 가족도 그럴 거예요. 어둠을 지나 다시 빛을 찾을 거예요. 일주일 후 준호가 새 직장을 구했어요. 민수가 도와줬죠. 형제는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고통이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저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진짜 평화를. 새벽에 일어나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잘했다고 할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집을 지켰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후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죠. 이번엔 진짜였어요. 준호의 눈빛이 말해줬어요. 상처를 딛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이었죠. 민수도 달라졌어요. 일찍 퇴근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우리는 더 끈끈해졌어요. 폭풍을 견딘 나무가 더 깊이 뿌리 내리듯 우리 가족도 더 단단해진 거예요. 집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진짜 웃음이었죠. 가식 없는, 거짓 없는 순수한 웃음이었어요. 때로는 아픈 기억이 스쳐 지나가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상처받고 실수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서로를 붙잡고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